지난번에 저희가 그 3페이지에 5번 상담자 내담자 관계까지 했죠. 네, 오늘은 이제 6번부터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그 지난번에 배웠던 그 역동적인 상담 관계가 치료 처음부터 치료 마지막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이제 쭉 훑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치료 초기, 그 다음 치료 중기, 그 다음 치료 말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의 초기. 치료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계약이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치료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쌍방 합의하에 어떠한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들을 이제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이제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상담자는 상담자라는 것이고 내담자는 환자라는 것이에요. 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상담 관계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환자다웠게 내담자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치료의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담자 자신도 자신의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고 자신을 깨닫고자 하는 어떤 개인적인 그 목표의식이 갖지 않으면은 상담에서 그 진정한 어떤 목표들을 달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계약은 많죠. 뭐 시간 계약도 있고 비용 계약도 있고 다양한 계약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을 통해서 나는 이제 상담을 받는 사람이고 저분은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계약 관계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면담을 초반에 할 때를 되게 이제 그 처음에 만나서 1회 내지 2회 세션을 하는 동안을 그 내담자를 평가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꼭 평가 면담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초기 면담을 되게 그 내담자와 아직 계약을 맺기 전에 내담자를 평가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식 계약은 되게 그 1, 2회 정도의 그 사전 파악이 있은 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정식 계약을 맺죠. 그렇다고 뭐 계약서 작성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흐름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상담을 할 것이다라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초기 1, 2회 상담 때 일단 면담 자료를 충분히 검증을 해야죠. 내담자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일종의 그 역동적인 이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서 도식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개 이제 치료의 관계의 형성은 바로 이 역동적인 도식화에서 상당히 진전됩니다. 그러니까 치료자가 건강하게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또 내 얘기의 핵심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흐름까지도 파악해서 나를 잘 그림 그려주면 내담자는 그 상담자에 대한 신뢰와 또 저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면은 내가 무언가 달라지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런 관계를 흔히 이제 치료 동맹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죠. Therapeutic Alliance. 이 치료 동맹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조금 거북스러워서 작업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Working Alliance죠. 그러니까 꼭 이것이 반드시 치료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일종의 이제 작업하는 거다. 조금 더 이렇게 중립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 이제 전통적인 치료 동맹의 정의는 내담자의 건강한 부분과 치료자의 건강한 부분이 서로 동맹을 이루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전통적인 정의의 치료 동맹입니다. 둘 다 건강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건강한 부분이 서로 동맹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목표는 상담자의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내담자의 치료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치료의 초반에 그 면담 자료를 검증하고
이해를 도식화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이 좋아져요. 근데 좋아지는 정도만이 아니라 실은 또 병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 초기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바로 이 강렬한 감정 반응인데, 그것을 이제 불완전한 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이라는 말 자체가 그 상담자에 대한 어떤 그 제대로 된 파악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어떤 특정 대상한테 향했던 감정을 상담자한테 그냥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전혀 상담자와 상관없이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상담자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심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너무 심하게 불안해하기도 하고, 너무 심하게 의존하기도 하는데, 치료 초기에 나타나는 강렬한 감정 반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인 원칙은 치료 초기의 강렬한 감정 반응은 일단 제거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전이가 있으면은요, 상담의 진행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일어나는 불완전한 감정은 어떻게든 그거를 진화해야 돼요. 그거를 하지 못하면은 상담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로 해서도 안 되고 계약해서도 안 되면은 상담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도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감정은 좀 나중에 표현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말로 하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감정이 격할 때 우리가 자제시키는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 반응들이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상담 관계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하고도 상담 못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상담은 관계이기 때문에 나랑 초반에 안 된다고 남들이 꼭 초반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치료자랑 초반에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너무 억지로 부리지 않고 이 사람과 처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불안정한 정의감이 많으면은 일단은 좀 미루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담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초기의 훈련은 바로 환자가 되는 훈련,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이제 훈련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물어보는 질문들이 그때 왜 그랬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때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정황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반추하게 되고 기억을 이렇게 회상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초기에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렬한 감정 반응이 아닌 채로 좋은 치료 동맹을 맺으면은 흔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긍정적인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료 동맹과 긍정적인 전이는 거의 그 동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불완전한 전이는 안 되겠다 이거죠. 불완전한 전이는 치료 초반에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는요, 긍정적인 전이를 맺을 준비를 하고 봐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상담자가 좋은 사람이고 내 문제를 도와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오면서부터 실력 없겠지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래도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하면은 그 기대에 기본적인 충족이 옵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도 물론 있죠. 기본적인 신뢰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상담의 현장에 이제 같이 있기가 힘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 이 상담 현상을 그 전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전이가 생기면은 좋아집니다. 선생님한테 이래저래 얘기해서 2회 동안 얘기하고, 또 치료자는 당신의 문제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군요라고 그 역동 설명하고 하면은요,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와서 효험이 있습니다, 훌륭하시군요,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하죠. 그런 관계를 가리켜서 전이 치유라고 말해요. 이 표현이랑 그 실제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라는 개념은 우리가 볼 때는 궁극적인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근데 여기 전이가 붙으면은요, 이거는 아직 치유적이지 않은데 치유처럼 보이는 걸 말해요. 물론 다른 개념으로도 많이 쓰는데 특별히 저는 이 전이치유라는 용어를 치료 초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대개 이 치료 초기에 좋아졌다고 하는 이유들은 바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아직은 좀 미성숙한 전이 때문에 좋아지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좋아진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전이치유까지 달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중요한 치유 기법은 결국은 내담자 얘기를 잘 듣고 그의 얘기에 대해서 왜 저럴까라는 어떤 가설들을 세워보고, 그 가설들이 정말 맞을까 본인들한테 되물어서 본인이 맞다고 틀리다고 하는 그 대답을 들어가면서 수정해가면서 결국은 그 가장 가까운 가설을 세우는 것, 그게 치료자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법이고, 그 기법을 통해서 결국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생기고 치료동맹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전이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내담자는 이 정도에서 이제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상담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시기가 돼요. 대개 이 정도가 되면 한 7, 8회 되니까 좋아졌네요. 그리고 요즘 상담은 짧게 끝나니까 이 정도면 보통 많이 끝나기도 하고. 근데 2, 3회 초반에 평가 면담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지지 상담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통찰 상담을 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죠. 그것도 계약을 맺을 때 처음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지 상담할 겁니다, 통찰 상담할 겁니다라는 계약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통찰 상담을 할 때는 앞으로 상담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되는데 시간을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빠질 때는 뭐 이렇게 시간 정확하게 연락을 해야 되고, 비용은 어떻게 하고, 상당히 이렇게 아주 고지식한 그 치료 원칙들을 설명해서 거기에 내담자가 적응하게 만들죠. 그리고 어렵습니다. 통찰 상담 이렇게 할 때는 어렵고 아픔이 있고 그걸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통찰 상담의 어떤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켜요. 하지만 지지 상담을 할 때는 그런 계약은 안 하죠. 우리가 충분히 언제든지 만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연락 주시고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세팅이든 저런 세팅이든 간에 결국은 초기에 일어나는 치유는 전이관계의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전이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건데, 이때 그러면 치료를 여기서 중단할지 아니면 지속할지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좋아졌네요 하면 그러세요? 그만하시죠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안 되는데 계속 하시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계약을 맺었으니까 맺은 대로 합시다. 3개월까지는 하기로 했잖아요. 끝까지 하시죠. 그 중요한 조건은 이거예요. 이때까지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상담을 할 만한 열의가 있는 사람은 상담을 계속 할 수 있고, 상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주제가 아니고요, 상담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대개는 그 상담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문제도 별로 해결이 안 돼 있어요. 표면적으로만 전이관계 때문에 문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초보 상담자는 이럴 때 내담자를 붙잡습니다. 이거 당신 아직 좋아진 거 아니라고. 실은 이게 약간의 거품이고 진정한 치료는 이제 뒤에 후반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잡게 되는 가능성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준비가 안 된 치료자고 문제가 많더라도 준비가 안 된 내담자는 이젠 좋아졌네요, 그만하시죠, 다음에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오히려 준비가 되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상담 중에 있을 텐데 이거를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담의 종결은 기본적으로 내담자에게 달려 있다고 돼 있어요. 치료자가 억지로 붙잡고 끌고 가는 건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 내담자가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다 그렇진 않죠. 우리도 다 설득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상담을 얼마큼 더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나름대로 방향성을 세우지 않으면은 애매하게 중기를 끌어가요. 초기까지는 좋았다가 중기 넘어가면서부터 아주 지지부진해져요. 두 사람한테 아주 인상이 안 좋게 상담이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후회를 해요. 그때 끝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차라리 여기에서 마치는 게 제일 좋아요. 초기에는 필수적이에요. 초기에는 그 관계가 없으면요, 실은 문제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담자가 그 선생님의 조언이나 이렇게 했더니 그거 뜻대로 했으니까 그 지시대로 하니까 문제가 잘 해결됐네요라고 좋아진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이 일견 맞죠, 의식적으로는. 근데 사람이 지도가 없어서 항상 문제를 헤매고 있지는 않아요. 대개는 그걸 누가 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관계가 핵심이 있다는 것들을 역동상담은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무슨 그 사람한테 무슨 좋은 방식이나 해결책을 줘서 해결됐다 손치더라도 실제로 좋아진 이유는 관계 때문이다라고 믿는 것이 역동상담가의 자세예요. 감정적 정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혼나야 되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죠.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는데 기계적으로 이런 전이치유가 꼭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대개는 치료 초기에 이런 전이치유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은 나랑 계속 줄다리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고, 확신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줄다리기라는 거는 앞으로 지금은 좋지만, 그리고 되게 표면에는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면서 서로 얘기를 좋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비교적 부드러워요. 근데 중기로 넘어가면은 나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이제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인관계가 아주 복잡해지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그걸 견뎌내기는커녕 상처받겠다 싶으면은 안 하는 거죠. 지지상담 정도로 하고 관계도 부드럽게 하고. 근데 통찰상담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한 성격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은 박탈이 있어요. 내담자가 기대하는 어떤 상담자 모델이 있는데 치료자는 그걸 항상 박탈시키거든요. 아니네 이런 느낌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중기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개의 치료에서는 초기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물론 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초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역시 중심을 두어야 될 거는 치료 초기입니다. 하지만은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중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무조건 하고 싶다 그래서 다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됐나라고 확인한 다음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의 초기와 중기가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냐, 그런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이치유적인 어떤 반응들이 있었느냐가 결국은 이제는 치료가 중기로 넘어갈 때가 됐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한 7, 8회면은 치료 중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듯 싶고,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도 실은 이런 전이치유적인 반응 없이 계속 밍밍거릴 수도 있어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더 빠를 수는 좀 힘들죠. 그거는 왜냐하면 사람이 관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개는 한 2달은 넘어야 돼요.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쫙 당겨서 모양을 이제 우리가 흉내내서 12주에 끝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소간에 이제 무리가 따라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무리를 이제 제공하는 건데, 저희가 오늘 지금 배울 때는 그런 무리를 요청하지 않고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죠. 그렇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상담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배워서 우리의 방식대로 이제 응용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어차피 조금 무리 있게 땡길 수밖에 없어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긍정적 전이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7, 8회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1, 2회
7, 8회까지는 기다려봐야죠. 예. 심지어는 뭐 1년도 기다릴 수도 있고, 지지상담적인 틀이라면은 전이치유가 안 일어나도 통찰상담이 아니니까 치료관계를 계속하는 거죠. 통찰상담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이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다음 작업들을 하기가 힘들어요. 흔한 말로 사랑도 안 하면서 데이트하는 꼴이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티격태격 해야 되는데 그 아픔을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준비가 됐나요?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긍정적인 전이관계가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힘든 것도 참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 중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아주 총화들이 이 중기 안에서 반복이 됩니다. 중기 안에서는 뭐 한 번 저항 다루고 한 번 전이 다루고 해석 다뤄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저항, 전이, 해석을 여러 번 다뤄요.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한 가지도 여러 번 해서 반복 학습입니다. 일종의.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중요한 핵심 펀치 하나 날려가지고 내 남자를 탁 꼬꾸러뜨리는 게 치료인 줄 아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계속 잽을 날려요. 네, 거기서 우리가 세 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공부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저항이죠. 치료 교과서 다 보면 알지만은 항상 교과서가 저항, 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름 부를 때는 전이와 저항 이렇게 부르는 게 익숙한데 항상 책은 저항 그리고 전이가 나와요. 그 이유인즉슨 중기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저항이에요. 비록 긍정적인 전이가 먼저 일어나긴 했지만은 중기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저항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그 탐색을 위해서 자기 방어를 풀고 자기의 덮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내면을 노출해야 되는데 그 초기에 맞닥뜨린 건 방어죠. 자기를 방어하고 벗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저항이란 무엇이냐? 자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오픈하겠다라는 치료 동기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벗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말해요. 근데 그 저항 중에도 독특한 저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전이 저항이 있어요. 전이가 저항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이가 저항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돼가지고 모세랑 엘리야랑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색 짓고 이렇게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전이 저항을 얘기할 때 주로 쓰는 예인데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고 싶어서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과 나 이렇게 즐거운 관계, 내가 얘기하면 선생님 받아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이거 즐거운데 뭘 날 봐요.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즐기기만 해요. 네. 물론 부정적인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욕하고 또 이렇게 비하하면서 자기를 안 들여다봐요. 저항은 뭐 다양하게 양상이 있는데 우리가 치료 초기에 그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아주 고지식하게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 틀을 유지하는 게 치료 초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통찰 상담에서는 왜 중요하냐? 틀을 유지해야지 틀을 벗어나는 걸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엄수해야지 시간을 안 지킨 것들을 다룰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저항이라는 것은 다 그 틀을 깨는 거에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을 무조건 이렇게 수동적으로 환자 훈련시키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그 틀이 결국 우리의 그 판단 준거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틀에서 벗어났다. 그것은 이 사람에게 모종의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건데 대개 그게 초기에 나타나는 것들은 바로 저항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시간에 늦는다든지 뭐 깜빡해서 돈을 안 가져왔다든지 또 치료 안에서도 많은 그런 게 있죠. 추우세요? 네, 저걸로 켜주세요. 저기 섞어서.
뒤에도 켜주시고. 네. 너무 저게 좀 시끄러워서 키면은 녹음이 안 돼.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 틀을 유지해서 틀을 벗어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치료 시간 안에서도 뭐 대화가 끊긴다든지 산만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침묵이 길어진다든지 다양한 어떤 반응을 통해서 저항적인 요소들이 표출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이도 실은 비슷하죠. 전이도 비슷하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틀을 벗어났다는 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지 그게 전이다 저항이다라고 미리 알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짐작은 가지만은 처음부터 전이네 저항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현상만 아는 겁니다. 틀에서 벗어났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작업은 그 현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저게 전이적인 요소가 뭐가 있고 저항적인 요소가 뭐가 있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항이 인식될 때 치료적으로 다루는 기법으로 그린스 책에 보면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저항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틀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는 둘 다 틀을 벗어났다는 거를 이렇게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평소에 엄수하다 보면은 5분 늦은 것도 의미가 있게 다룰 수 있는데, 치료자가 맨날 7분 늦고 10분 늦으면서 어느 날 뭐 내담자가 2분 늦었다고 늦으셨네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들려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려오죠. 그러면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틀을 잘 지켜야만이 내담자가 그 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때 그 의미를 타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 지금 문제가 있네요. 분명히 당신이 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몇 주 동안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당신이 이걸 지금 벗어났는데 이게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하는 작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과 과정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 밑에도 말이 있는데, 저항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원본능 이전의 자아를, 내용 이전의 저항을 분석한다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 내용과 과정에 대한 분류예요. 지난 시간에 이게 얘기했나요, 제가? 내용과 과정? 안 했습니까? 네. 상담에서요, 그 역동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전이 저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흔히들. 근데 저를 보고 그 상담 기법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두말하면은 잔소리. 내용과 과정을 구분하는 거 이거라고 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시면은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용은 이야기 속에서 담겨있는 주제들이죠. 다양한 주제들. 컨텐츠라고 그러는데, 근데 과정, 프로그레스 이런 말은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형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 동생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용은 뭡니까? 가족 얘기. 네. 그래서 뭐 엄마, 아빠, 형, 동생 얘기했다 이렇게 내오는 게 내용이에요. 과정은 뭐예요? 과정은 그 밖에 여러 것이 다 과정이에요. 처음에 아빠 얘기를 했다는 것도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 얘기했다는 거, 그 다음에 형 얘기했다, 그 다음 동생 얘기했다는 이 흐름도 과정이고요. 또 이 시간 포션에 있어서 아버지 얘기는 많이 했는데 어머니 얘기는 조금 하고, 형 얘기는 잠깐 지나가다가 동생 얘기는 길게 했다, 뭐 이런 것도 과정이고요. 또 목소리 톤이 뭐 여기는 이렇게 낮다가 여기는 올라가다가 여기는 침묵이 좀 있다가 여기는 퍼즈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이에요. 근데 상담 안에서
우리가 틀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는 뭐 시간 엄수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거 외에 우리가 달라졌네라고 발견되는 요소는 주로 내용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늘따라 얘기가 끊기네라든지. 근데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이렇게 추거록 작성해와도 어떤 상담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동생 얘기했는데요, 뭐 부부싸움 얘기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담에서 치료자가 하는 대부분의 용어들도 보면은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으면은 아버지는 어떠신 분인가요? 라든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건 다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으십니까? 라든지 왜 얘기가 중간에 이렇게 좀 끊겼었나요? 라든지 왜 동생 얘기는 그렇게 슉 하고 지나가십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과정에 대한 지적 내지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저항 전이는 내용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별거 아니겠네 라고 하지만은 막상 상담하면은 10중 8구 내용에 치중되어 있어요. 과정을 보지 않으면요 상담의 중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정을 보는 상담 훈련을 하면은 아주 큰 무기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직면시키는 게 이제 두 번째 작업인데, 내가 저항을 한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인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은 저항하시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 쉽잖아요? 에이, 저항하시면서 이렇게. 아까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숙제 안 해왔다고 저항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나? 여기 적혀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흔한 방법은 치료자가 침묵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다음에 내담자의 반응이 있을 때 어떤 대꾸를 안 하면은 저항이 직면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5분 늦으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담자가 제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차가 막혀가지고 그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치료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니 제가 차가 막혀서 늦었다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 아니 제가 뭐 특별한 선생님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종의 이 불안 지수가 높아져요. 치료자가 특별한 언급을 안 하면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숨겨진 의도들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직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침묵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해요. 이거를 좀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령 그래서 엄마, 아빠, 형, 동생 얘기하는데 형 얘기가 잠깐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형 얘기가 잠깐 지나가셨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까?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까? 대부분은 내용으로 들어요. 내담자가 내용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형 얘기요? 하죠 뭐. 이렇게 하죠. 형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잠깐 그 형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그때는 형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떠오르는 연상들을 사람들이 얘기하게 훈련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보는 능력이거든요. 그때 형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런 형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선생님 귀찮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하고 제가 넘겼어요. 이런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형은 실은 제가 관심이 없는데 얘기할 게 뭐 있나 해서 그냥 넘겼어요 라든지 그 부분들, 그러니까 꼭 얘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얘기를 그렇게 과정 속에서 흘러가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치료 태도예요. 근데 대부분은 질문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내용을 듣기 위한, 정보 취득을 위한 부분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만 발견하고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걸 무조건 얘기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얘기를 생략하거나 건너뛰거나 축약하게 되는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적혀 있는 건 이렇게 증거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이렇게 했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이런 정황들을 다 모아보면 이게 당신이 지금 치료에 대해서 뭔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작업은 도대체 무슨 것이냐, 저항이 뭐냐, 이걸 이제 명료하는 작업인데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무엇을 저항하는 거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저항하는 거냐, 두 가지를 살펴보죠. 무엇을 저항하는 건지를 살피는 게 빠르겠습니까?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빠르는 게 살피겠습니까? 네, 당연히 어떻게가 빠르죠. 네. 무엇은 어떻게를 알아야지 걷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어떻게를 다루게 되면은 무엇이 나중에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하죠. 두 가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저항했습니다. 이거 해석하고 당신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되게 저항에 있어서 비유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남북한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휴전선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이제 북한 진영을 보니까 이쪽에는 보초가 한 2명 서 있는데 이쪽에는 뭐 이렇게 대포도 있고 막 군인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 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 뒤쪽에 뭔가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신나게 맞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저항이 이런 거예요. 저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아, 뒤에 뭔가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저항은 해요.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저항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조금씩 걷어내면은 필요한 대로 벗는데 어떤 것은 완고하게 안 벗어요. 그것은 그만큼 핵심 감정에 가깝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너 굉장히 큰 거 숨겨놓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 더 막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는 거는 오이구 이게 발칸포도 갖다 놓고 굉장히 많이 갖다 놨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라는 거죠. 그게 자기 스스로를 개방시키기에 훨씬 수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원본능 이전의 자아를 내용 이전의 저항을 분석하라라는 개념은 일단 내용 이전의 저항은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과정을 다루는 상당 기법을 먼저 쓰는 것이 저항을 발견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고, 원본능이라는 건 바로 무엇을 저항하느냐, 어떤 거를 드러내기 싫어서 꽁꽁 감추고 있느냐라는 그건데, 그거보다는 자아, 즉 그걸 어떻게 방어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질 들고 들어가 보면요, 알고 보면 비슷해요. 심지어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리비도 아니면 어그레션이거든요. 까고 하자 추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덮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들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열심히 그 치장을 했느냐,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색깔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니까 그거를 다루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원본능보다는 이 자아를 다루는, 그 사람의 방어하는 형태를 다루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이는 일종의 그 퇴행적인 행동입니다. 전이는 우리가 그 개념상으로 정의하기를 과거의 특정한 인물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치료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를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옮겨간 거죠. 근데 이것은 일종의 퇴행적인 행동.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감정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가 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리그레션이죠.
전이는 또 한 가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아픈 상처를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다시 수습할지에 대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죠. 그래서 그거를 알렉산더라는 그 심리학자는 Corrective Emotional Re-Experience라는 말을 썼어요. 교정적인 정서 경험. 프로이드 제자인데 이 말 해서 쫓겨났습니다. 나가 그랬어요. 그랬다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구나 해가지고 다시 받아줘서 이 말이 그래도 그 역동상담의 중요한 어떤 이론으로 자리매김은 했지만은 처음에는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왜? 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 교정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알렉산더의 얘기는 허구를 잘못 얘기한 거라고 해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죠. 자, 과연 그럴까? 과거는 안 달라지는 걸까? 네, 안 달라집니다. 그 일종의 기억세포거든요. 과거의 그 핵심 감정이라는 거는 기억세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5살 때 아버지가 건강해지진 않아요. 그때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덧입는 거죠. 더 좋은 다양한 아버지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과거의 아버지를 이렇게 색깔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버지가 실은 바뀌진 않죠. 그래서 교정적인 정서 경험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허구긴 허구예요.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힐링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전이가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직접 경험되지 않으면 다룰 수 없어요. 그저 그냥 당신 그런 아픔이 보니까 상사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군요. 이런 정도로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해석을 하려면은 당신 그런 마음을 나한테도 지금 품었네. 이렇게 나올 때까지 관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안 나오면 전이를 다룰 수는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 지지 상담에서는 다룰 수 있다고 말했지만은 통찰 상담에서는 그게 안 나오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게 나와야 하느냐? 그만큼 두 사람이 강렬한 정서 경험을 해야지 그 문제를 경험한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정도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가 이 전이 경험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심지어는 치료자가 자기의 어떠한 과거의 경험마저도 회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인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려지거든요. 우리가 전이로 생각할 때 가장 이제 쉽게는 긍정적인 전이, 부정적인 전이가 있는데, 긍정적인 전이, 흔히 말하는 리비도를 표출하는 이런 전이들은 선생님을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못 잊게 되고 밤마다 생각나고 꿈에도 생각나고, 이성인 경우에는 그 어떤 성관계하는 것도 생각날 정도로 아주 긴밀한 그 판타지들이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전이에서는 저런 못된 놈이 없죠. 나를 자꾸 상담 현장에 갖다 놓기는 하면서도 돈이나 받아먹고 있고, 뭐 제대로 해주는 말도 없고, 말이면 대꾸도 안 하고 졸고 뭐 실력도 없고 뭐 심지어는 죽이고 싶죠. 근데 치료자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그망치카여라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이러면 안 되고 해보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치료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태도는 내담자가 전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을 때 그걸 막지 말고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전이를 조장한다라는 말을 써요. 말장난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는 치료자는 전이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장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매니플레이트,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전이를 억지로 만들어. 화를 내게 만들어서 화가 나지. 화가 나는 대상이랑 나랑 비슷하지.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매니플레이트.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이 신흥 종교들이 교인들 현혹시키는 것도 이 긍정적인 전이를 조작하는 거죠. 근데 치료자는
역동상담가는 조작하지는 않지만 조장하긴 해요.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마음에 부니까 전이가 일어나거나 할 때 막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그것들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잘하고 있어, 해봐,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조금 조심해, 조금 자제하자, 이렇게 막아주기도 해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이가 불안정해지면은 어차피 다루지 않고 둘 다 깽판만 지는 거예요. 그거는 치료적이지 않거든요. 치료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전이를 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올리고 적당히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갖긴 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어떻게 전이를 올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느냐? 저항도 마찬가지지만은 대개 그 치료자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은 전이나 저항이 올라갑니다. 불안지수가 높아져요. 침묵과 같은 거, 무반응, 그런 것들이 내담자로 하여금 불안을 증폭시키고 전이나 저항이 증가돼요.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그리워, 나를 좋아할까? 뭐 이런 마음을 들 때, 좋아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라앉히냐? 지금 얘기했는데요. 해석하면 가라앉아요.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면은 싹 가라앉아요.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맞던 틀리던 간에 이 방어가 됩니다. 합리화도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그것들이 이제 방어의 체계를 밟아서 분산돼요. 사고가 분산돼요. 그렇기 때문에 싹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전이는 필요하게 적당히 퇴행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장해가면서 다룰 수 있을 정도, 즉 내담자가 치료자에 대한 그 감정들을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그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같이 이제 거론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치료자가 다루는 기법은 뭐냐? 아까랑 비슷해요. 첫 번째는 전이를 드러내는 거. 지금 전이가 있다. 이거를 같이 확인하는 작업이죠. 마찬가지로 침묵을 하기도 하고 인내, 직면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은 나한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증거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전이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어봐야 돼요. 이때는 이제 내용과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연상입니다. 연상. 프로이드는 연상의 아주 그 클라이막스인 자유연상을 중요시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연상을 통해서 내담자의 여러 가지들의 그 저항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린슨 책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내담자가 갑자기 이제 그 아침에 남편이랑 식사하다가 운 얘기가 나오는데 남편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울어요. 그리고서 갑자기 또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주제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치료자는 당황하면서 일반적으로 내용에 이제 휩싸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치료적으로 기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룹니다. 그 부분에서 왜 치료자로 넘어갔는지 이런 그 주제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라고. 어서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선생님과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치료자가 자기랑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일 안 맞는 게 뭐 선생님이 수염으로 자기를 부벼대고 이러는데 치료자는 깔끔하게 수염 깎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미 치료자는 내담자 한동안 작업을 쭉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아주 쉽게 핵심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써있는데 책에는 그건 조금 약간 좀 그런 가능성은 드물지만 하여튼 책에는 그렇게 써있는데 당신의 그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수염을 기르고 있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내담자가 그래요. 저의 의붓 아버지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다는 거죠. 제가 선생님을 빌어서 의붓 아버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내기인 즉슨 의붓아버지와 근친 상관이 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의붓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남편은 치료자랑 비슷하게 깔끔해. 그래서 본질적인 근원적인 충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의를 명료화하는 작업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상을 자꾸 부추기게 하고 다양한 점들을 얘기하게 하고 나랑 섹스? 아유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자가 일단 긴장하지 말고 얘기를 듣고 왜 그 얘기가 지금 이 순간에 나오는지도 생각하고 과정을 이렇게 본다면은 좀 여유로워져요. 근데 치료자가 내용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아니 목사 이게 할 말이 있지 이런 얘기를 하다니 뭐 이러면서 자기를 현실의 인간으로 이제 취급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담자는 지금 치료자를 현실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거든요. 전이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퇴행 단계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현실적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다가 내용이 끔찍하다고 갑자기 현실을 먼저 차리는 사람은 내담자기보다는 치료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연상에 따라가야 되고, 물론 속도는 있어요. 대개는 이제 초기에는 잘 방어하는 사람이 치료 중기 이렇게 1시간 동안에 한 30분 동안은 충분히 퇴행했다가 또 끝날 때는 어느 정도 자기 것들을 잘 맞추게 하는 게 목표이긴 하죠. 그리고 전의를 이제 해석해주고, 훈습이라는 것은 그 깨달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느껴보게 하는 연습이죠. 그래서 한 번에 전의 해석 아주 기똥찬 거 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내담자 기억도 못해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책들은 전의 해석을 길게 하지 말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길게 하면 기억도 안 나요. 인상적인 몇 마디 말로 짧게 하고 여러 번 반복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는 무슨 내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미 준비가 돼 있으면은 틀린 얘기를 해도 그 시기적으로 자기 감흥이 와요. 야,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내가 꼭 정답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것은 대부분 내담자에게 맞춘다는 거죠. 예수님도 시기를 잘 선정하다 보니까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한 10살 때 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신동 소리 들어가면서. 아니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한 7, 80세 이렇게 연륜이 있을 때 해도 될 법한데, 왜 그 정도 나이대를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가끔 들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1년 보내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루 그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끔찍할 것 같은데, 30년 기다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한테 굉장히 눈높이를 많이 맞췄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석도 그래요. 뭐 거창한 말 하려는 게 아니고요. 내담자가 준비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시점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 내가 뭐 아주 엄청난 거 해석을 해가지고 야, 나 역시 훌륭한 상담자야 이게 아니고요. 그 시점에 내가 그 옆에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그게 되면은 이제 치료 말기가 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전이 저항 해석의 작업을 나랑 같이 하지 않고도 이런 기법을 혼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배운 게 있으니까, 배운 가닥이 있으니까 이제 혼자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말기가 왔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말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분리개별화. 이제 너와 나가 떨어져서 새로운 인격체로 한 명씩 건강하게 서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 시점에선 대부분 그 분리와 거절과 관련된 과거가 중기보다 훨씬 더 극명하게 재현이 돼요. 물론 중기에서도요, 분리, 헤어짐 이런 경험들이 꽤 있어요. 뭐 이렇게 휴가 갈 때도 그렇고, 심지어 이렇게 상담을 일주일에 4번 정도 하는 사람들은 월화수목 하다가 뒤에 쉴 주말에 문제가 생기고 그럽니다. 대개 치료의 말기 때 원래는 둘이 합의를 하는데 이제 충분히 우리가 같이 이 치료를 종결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개 합의를 하면서부터 내담자가 나빠집니다.
문제가 다시 재발되고 그래요. 경험 없는 치료자는 이거 내가 서투르게 했나 해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내담자의 그 요청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이 내담자가 나빠진 건 아니에요. 즉 선생님과 계속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떠나다니요. 계속 있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통찰 상담은 예수님이 이 땅을 딱 떠나고 더 이상 그의 가연적인 모습을 드러나지 않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치료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가 끝나면 그 관계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혼자 짊어진다는 것들이 말기 때 상당히 많이 재현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그러한 그 작업들을 충분히 또 감내하고 굿바이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치료자는 역전이가 있어요. 자기도 미련이 많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역전이는 물론 이 앞부분에서도 많지만은 이런 말기 때 내담자가 오히려 먼저 이제 치료가 많이 진행돼서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 이런데도, 네가 혼자 하기는 너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잖아. 워낙 잘 알겠어요. 핵심 다 알죠. 안 되지 이러면 그렇죠, 안 되겠네 이러고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병폐적인 문제가 이때부터 발생할 때가 많거든요. 치료자가 이때 미련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하지만은 충분히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놓아주는 것, 그게 치료자의 성숙이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욕심을 버리고 충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주고자 했던 어떤 부분들을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이 치료의 말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생과 같아요. 그 재현이 초기, 중기, 말기로 진행되는 동안에 내담자는 충분히 아주 가까운 인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도 남편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얘기하는 사람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치료자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계속 얘기해보세요. 부부보다 가깝죠. 모르는 얘기도 많고, 특히 부부는 이렇게 가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실은 젊은 시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거 부부한테 안 얘기했는데, 치료자한테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자는 그 상대와 굉장히 모종의 독특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걸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치료자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치료자의 훈련은 그런 면에서 자기를 이렇게 단돌이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석에서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기다려야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시기를 놓친다던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한 회기 내에서도 시기를 기다리겠지만 이렇게 펼쳐놓고 가서도 한 회기를 미뤄서 해석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즉각적이지 않고 좀 탄력이 떨어지거나. 그렇다고 보는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한테 맞추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 있죠. 여기서 해석은 직면하고 같은 거죠. 해석은 직면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개념의 해석은 그 사람의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역동과 연결시킬 때 해석이라고 하고, 직면은 지금의 감정이나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이 노출하고 피하고 싶어 했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건데, 해석은 그거보다는 좀 본질적인 설명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집단 상담 해봐서도 알지만은 많은 내담자들이 이렇게 구성원진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서로 충분히 작업도 안 했으면서 당신 어린 시절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찍어요. 근데 이거 찍는 게 가끔 맞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치료를 하거든요. 그게 치료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역동상담은 그거를 좋은 치료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역동상담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준비돼서 그 입을 거의 100%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정도의 수준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의하고 이 정도가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같이 빠른 시기에 그거 기다리다가는 정말 볼장 다 보니까 대개는 이제 좀 빨리 하죠, 빨리. 그러니까 약간의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결국은 그 긍정적인 전이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금 치료 현실을 다루는 것이지, 냉정하게 보자면 우리는 좀 무리한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석을 나름대로 치료자가 볼 때 지금이 좋은 시기다 싶어서 해줬는데 인정하지 않거나 그럴 때 이제 그냥 그대로 진행을 그것도 교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은 무조건 이제 자, 내 얘기 들으세요 이런 건 아니고, 대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수용할 만합니다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에 따라서 시점도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돼요. 절대로 해석은 이렇게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교류의 한 방편일 뿐이에요. 다만 가장 클라이막스로 우리가 취급하긴 하죠.